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025년 첫 번째 제철 경제 시간인데 오늘은 올해 경제 전망 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24년 여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좀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뭐 그냥 사실은 이제 올해의 경제 전망을 얘기하는 게 연초에는 당연한 수순이고 예. 또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라는 거는 우리 국가가 내년도 경제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경제 운용 방향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내놓게 됩니다. 보통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에서도 자기네들 사업 계획이라든지 경제 운용에 관한 얘기를 참고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내란 이후에 뭐 상황이 워낙에 지금 복잡하고 엄중하다 보니까 아마 해가 바뀌기 전에 국가의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 못한 첫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가 넘어갔고 오늘에서야 2025 우리 이제 경제 운용 방향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뭐 이제 다른 자료도 물론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요걸 이제 합쳐가지고 올해 경제 어떻게 될 건가라고 사실은 이제 청사진이랄까 큰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알겠습니다. 예. 자, 경제 성장률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지금 전망을 했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해가 바뀌기 전에 해가 이제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정초부터 1%대를 예상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없는 제 것 같아요. 기억에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오늘 10시에 발표된 정부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8%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예. 제 기억으로 작년에는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작년에 네. 올해를 예상을 할 때 예. 이거보다는 높고 2%대 초반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전망했던 것도 2.1까지가 아무튼 최저선인데 지금 그거보다도 0.34가 낮아진 수준이니까요. 전망의 이 하락폭이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신력이 있는 한국은행이 1.9를 예상했거든요. 근데 정부가 1.8을 예상했다는 것은 사실은 공신력 있는 기관 중에서 거의 가장 낮은 수치로 전망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 특히 이제 민간 단위랑 글로벌 IB 측에서 10개 중에 한 8개 기관이 현재 계속 1%대 전망을 내고 있어요. 그 기관들이 낸 전망도 점점 하락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낮은 하단이 1.6이에요. 근데 그때 1.6을 냈을 때 한국 경제를 저렇게 나쁘게 볼 필요까지 있나라고 시장에서는 신뢰를 안 했었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시티은행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시티입니다. 냈다고. 시티가 예. 1.6을 했고요. JP모건이 1.7을 해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낸 전망 중에서 가장 낮은 하단인데 우리 정부가 스스로 낸 수치가 1.8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기관이 낸 낮은 전망의 하단 전망도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봐야 될 건데 특히 이제 한국은행보다도 낮고 시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한 전망을 내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오늘 지금 낸 전망이 12월 초에 있었던 계엄 내란 사태의 충격파를 반영해서 수정한 전망이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정부가 탄핵 사태에 관한 것을 예의주시는 하고 있으나 반영하지는 않았다는 발표를 했어요. 예, 저는 이 발표도 좀 안 좋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12월부터 계엄 직격탄으로 사실 내부가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만약에 혹시 정치적 불확실성의 수습이 조금 늦어진다면 어쨌거나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예상 못한 어떤 파급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 성장률에 반영이 된다면 실제로는 1.8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수치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올해 우리 경제 운용 방향이 녹록치가 않다. 작년보다 사실상 더 가난해진다 우리나라가. 이런 선언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뭐 좋은 전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첫 해에 이제 2023년이었죠. 그러니까 2022년 중반에 좀 들어섰지만 2023년에 1.4% 경제 성장률 기록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지금 최종적으로 안 나왔지만 한 2.2% 정도 네.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더 낮아질 거라는 최종적으로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022년에 1.4%라는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의 성장률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해의 성장률을 분모로 해서 그 다음 해의 성장률을 내기 때문에 2024년에는 무조건 2점대 후반으로 나와야 됩니다. V자 반등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과거에 예전에 그랬잖아요. 외환위기 온 다음에 그렇죠. 한 5%대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왔을 때도 2008년에 안 좋았지만은 또 V자 반등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네. 우리가 회복력이 좋은 경제라는 것도 당연히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분모가 그 전년도에 너무 안 좋은 것을 분모로 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당연히 좋은 수치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2022년 1.4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지금 2.1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작년이요. 그렇죠. 2024년. 예. 그러니까 지금 만족할 만한 V자 반등은 고사하고 자칫하면 2점대가 무너질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 성장률이라든지 물가를 고려해 보면 지금 나온 1.4, 2.1 그다음에 올해 예측된 1.8을 다 사실상은 거의 성장이 멈춘 사실상은 실질적인 마이너스 성장급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2026년 전망까지도 현재 같이 내고 있거든요. 각 기관들이. 이것도 1점대예요. 그리고 이거는 1.8보다 더 낮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간다면 지금 사실상 3년 내지 4년 연속적으로 1%대 성장을 하게 되는 말 그대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정도는 사실 우리나라 겪은 적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2해 연속 1점대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네.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뒤에 또 재정 운용 얘기도 하겠지만은 수출이 좀 잘 되면은 이렇게 맞습니다. 또 갑자기 경제가 살아나고 또 이제 낙수 효과가 있으니까 내수도 좋아지고 뭐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올해 이제 작년 2024년에 모든 경제 지표가 다 안 좋았는데 그나마 우리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건 딱 하나 수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도의 수출 전망을 보면 2024년 4분기를 끝으로 모든 수출 관련한 지표들이 꺾인다. 소위 말하는 이제는 정점을 지나고 하강 국면에 들어간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수출 품목 15개 중에서 우리가 통계를 낼 때 2024년에 10개 정도가 수출이 이제 거의 하강을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 5개가 겨우 지탱을 했는데 그 5개 중에서 예를 들면은 반도체, 철강이 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고환율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 경기를 생각해 보면 2025년에는 그 2개 산업은 최소한 무조건 꺾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수출 주요 품목 15개 중에서 5개가 리드하던 시장에서 이제는 적어도 2-3개밖에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수출 시장 9개 중에서도 중국과 미국에서 그럭저럭 선방을 했는데 지금 작년 11월부터는 중국과 미국 양대 시장에서 각각 증가세가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딱히 여기다라고 하는 시장도 눈에 보이진 않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인도나 중남미 같은 거는 기존보다는 좋아지겠습니다만 이렇게 1, 2대 시장에 비하면 아직 볼륨이 그 정도는 안 되니까요. 그런 상황에 봤을 때 이제 수출이 품목과 로케이션 이런 걸 다 봐도 2025년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문제는 수출이 갖는 다양한 효과가 있잖아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것을 본다면 유일하게 경제를 지탱해줬던 좋은 지표였던 수출이 만약에 꺾인다면 이제는 비빌 언덕조차 없는 그런 내수가 경제가 사실은 사면 초과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정말 정초부터 이런 말씀드린 게 저도 좀 안 좋습니다만은 기댈 언덕이 없는 전망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한테 많은 뭐 배를 만들어주길 요청하고 그러니까 좀 거기는 좀 그나마 비벼볼 만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개별 섹터를 보면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조선이라든지 아직은 자동차라든지 컴퓨터 일부라든지 이런 거는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모르겠습니다. 조선은 사실은 많은 설비가 들어가고 또 고용도 많이 창출되는 사업이라서 고용이 좋다는 조선이 좋다라는 거는 이런 파생 효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런 류의 대규모 설비, 고용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나머지 산업군이 조선 말고는 크게 이제 햇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제 1월 20일에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협상을 요청을 할 것 같고 뭐 방위비 분담금 증가 요구도 뭐 할 테지만은
지금 관세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기에는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출 대미 수출 흑자를 보고 있으니 이거 지금 너희 대가 내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칼을 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될 것 그렇죠. 같나요? 우리 수출을 좋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럼프 트럼프 정책인데 앵커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내내세우고 있는 경제 정책 중에 핵심이 관세 정책인데요. 관세 정책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무역 흑자를 많이 낸 나라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때 트럼프가 공언했던 것은 중국에게는 뭐 최소한 30에서 60%까지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많이 미국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최소한 20%, 10에서 20% 정도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일단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맞을 때 현재 2.5%의 보편 관세보다 10% 정도 올라가면 지금 미국에게서 우리가 얻어내고 있는 무역 흑자의 약 5분의 3 정도가 날아간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5분의 3이요? 예, 60%가 날아간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의 보고서가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일단 직격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을 때리는 미국의 정책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게 고관세를 매겨서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어가는 각종 수입 제품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중국이 사실은 수출하는 물건 중에서 사실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나 중간재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또 덜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의 동시 관세 정책이 매겨진다면 우리는 둘 다 양쪽에서 사실은 피해 본다. 그래서 피해 관련해서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서 피해를 보는 두 번째 내진 세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로 꼽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이제 파고로 몰아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수출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지금 불확실성이 빨리 좀 줄어들고 뭐 탄핵이 뭐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새 정부 또 출범을 해서 협상력을 좀 가지고 리더십이 있는 정부가 들어서는 게 중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계속 늘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걱정이에요. 단적으로요. 그냥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가 지금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어떤 특히 이제 트럼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딱 알 수 있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누가 가야 됩니까? 지금 그것도 미정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이 가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총리가 간다든지 이 정도 급입니다. 항상 방미 사절단이 말이죠. 우리 지금 총리 없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하고 있는데 예. 권한 대행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의 국가를 대표해서 환영에 사절단으로 누가 가야 되냐면 장관급이 가야 될 가능성이 많죠. 이것도 격이 안 맞다든지. 그러니까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그렇죠. 가시면 안 될까요? 거기가 그다음에- 좀 신문이 있어 그렇죠. 보이는데. 그다음에 민간 단위에서는 지금 뭘 하냐면요. 예. 미국은 뭐 자본주의 나라니까 지금 이게 트럼프 취임식이라든지 이런데 기부금을 많이 냅니다. 기부 낸 순서대로 취임식 참석 티켓이 정해지고요. 그 저녁에 만찬에 티켓이 결정됩니다. 근데 지금 토요타, 손정이 뭐 등등등 해서 일본에서는 여전히 계속 거의 100만 달러, 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기부금이 계속 도착하면서 자리를 맡으려고 하는 티켓을 내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지는데 우리 현재 지금 취임식 참석 확정됐다는 재벌들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예. 아직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정부를 대표해서 누가 갈지도 현재 미정인 상황이니까 이게 상징하는 바가 트럼프 취임의 시계에는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트럼프를 대비한 대미 협상을 지금이라도 골든 타이밍에서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본다면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뭐 수출도 어둡다라고 했는데 내수는 진짜 역대급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올해 이제 새해부터는 뭔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네. 이게 추경이 어떻게 될지 아직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은 내수 위기는 정말로 오래 지적이 되어 왔는데 오늘 발표된 정부의 내년 경제 정책 운용 방향에서 예. 4대 키워드 가장 중요한 4가지 기동을 먼저 뽑는데 첫 번째가 민생 경제를 꼽았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전 잘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역동 경제니 이런 손에 잡히지 않는 얘기를 늘 첫 번째 목표로 잡아왔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바로 민생 경제를 첫 번째 목표로 잡았거든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정부도 이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나마 다양한 내수 정책을 내놨습니다.
뭐 신용카드 관련해서 소득공제도 높이고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뭐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오늘 상품권이라든지 뭐죠? 그 뭐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어요. 저는 아주 잘했다고 일단은 봅니다. 예. 상황 인식이라든지 정책이 들어간 건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내수 진작의 3요소는 금리와 정책과 재정이거든요. 근데 금리는 한국은행이 내려준다고 하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책에 우선순위로 두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책에 실효성을 붙일 수 있는 돈 결국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오늘 발표된 정책에도 재정과 관련된 정책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올해 예산의 75%를 조기 집행하겠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동안 없었던 예산 18조를 새로 만들어서 민생에 투입하겠다라는 건데 예. 조기 집행은 저는 찬성입니다. 바람직합니다만은 조기 집행 이후에는 그러면 하반기에는 결국 돈이 없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또 없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18조의 새로운 돈을 민생에 투자하겠다는 건 좋은데 그 18조를 어디서 마련하나 봤더니 우리가 말하는 추경을 통해서 새롭게 마련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아랫돌 꿰서 윗돌 놓기라고 하는 약간 한계가 있는 정책이긴 하다라고 해서 정부가 내수를 살리겠다는 방점을 찍을 것까지는 좋았으나 재정이 결국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아쉽다. 그래서 다만 어쨌거나 상반기 조기 집행을 끝내고 중하반기 넘어가서 다시 한번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런 민생 살리기 정책이 좀 들어갔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그 뭐 건전 재정 아니면 긴축 재정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 확장 재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네. 이 정도로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네. 환율이 지금 요동쳤는데 오늘은 그래도 1,470원대까지 갔다가 좀 약간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당국에서 1,450선을 방어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책을 구사한다는 게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 정책의 힘이 일단은 좀 발휘되는 것 같고요. 낮은 방향으로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1,450선에서 환율 방어선을 지키고자 하는 지금 정부의 이 환율 전쟁이 꼭 성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방어선이 무너지면은요 1,500까지는 뭐 눈에 보이듯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더러는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체질이라든지 체격이라든지 또 외환 보유고 등등을 보면 괜찮다. 아직은 견딜만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350원에서 우리는 힘들다. 라고 얘기한 기업이 약 20%가 넘고요. 예. 1,400이면은 우리는 힘들다라고 한 게 또 한 20-30%가 됩니다. 그러니까 1,400선이 힘들다. 1,399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한 기업이 58%입니다. 절반 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450이 마지노선이다. 그거 넘어가면 힘들다라고 하는 기업은 또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설정한 1,450이라는 마지노선까지가 기업들도 마지노선이라고 말한 기업이 80%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걸 넘어가면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여기 선에서 환율이 막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전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실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통해서 시장이 환율 발작이라고 하는 갑자기 환율이 점핑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정치적인 문제가 환율을 건드리지 않는 이런 관리가 진짜 필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채 발행 올해 굉장히 많은 금액의 이제 많은 양의 국채 발행이 예상돼 있는데 이거 환율하고도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채 발행 계획이 주말 사이 확정이 됐어요. 국채가 198조로 올해 발행 계획이 확정됐고요. 외평채가 20조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채 201조, 외평채 30조로 예상했는데 그보다 조금 줄어서 220조로 확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상반기에 공사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롤오버가 100조 정도로 잡혀 있고요. 회사채, 우리 기업들이 내야 되는 회사채가 50조 정도가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채권 시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대외 신인도가 건드려지면 이게 줄줄이 금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국가도 금리 부담을 지고 마지막에 가서 기업들도 금리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채권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으려면은 지금 대외 신인도 관리에 철저히 나서서 이 금리 발작을 좀 막아야 되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민감한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좀 귀결이 되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를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누가 됐든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서 이 국면을 수습하고 그렇습니다. 뭐가 됐든 정치도 좀 협상을 통해서 뭔가 경제도 안정을 찾고 이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네요. 정치 리스크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그래서 자금 시장이라든 자본 시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이게 중간에 한번 단절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감 칼럼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제철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